나이 들어 만난 인연에서 가장 예민하면서도 피하기 힘든 주제가 바로 돈 문제입니다. 젊은 시절 결혼 생활에서야 함께 모으고 함께 쓰는 것이 당연했지만 60을 넘어 새로운 관계를 시작할 때는 상황이 전혀 다릅니다. 각자 평생 모은 재산이 있고 자식들이 있고 이미 형성된 경제적 습관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권을 둘러싼 갈등은 관계를 순식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폭탄과 같습니다. 얼마 전 복지관에서 만난 70대 초반의 김 선생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아내를 먼저 보내고 3년을 혼자 지내다가 지인의 소개로 1살 아래 여성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두 분 다 자식이 있었고 각자 집도 있었습니다. 처음 6개월은 정말 행복했다고 합니다. 주말마다 만나 영화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녔죠. 문제는 관계가 깊어지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여성분이 같이 살자고 제안했고 김 선생님도 좋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집을 정리하고 함께 살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돈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여성분은 자기 집을 팔아서 나온 돈은 자기가 관리하고 싶다고 했고 김 선생님도 자기 재산은 자기가 관리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생활비는 어떻게 할 것인지, 병원비는 누가 낼 것인지, 자식들, 경조사비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등 현실적인 문제들이 쏟아졌습니다. 결국 두 분은 동거를 시작도 하기 전에 크게 다투고 헤어졌습니다. 김 선생님은 지금도 그때를 후회하며 혼자 지내고 계십니다. 상대방이 자기 돈을 노린다는 의심을 했고 여성분도 똑같은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서로를 믿지 못하면서 어떻게 함께 산단 말입니까? 이런 일은 결코 드물지 않습니다. 시니어 커플의 절반 이상이 경제 문제로 갈등을 겪는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가장 큰 이유는 자식들의 존재입니다. 젊은 부부는 함께 재산을 모아 자식들에게 물려주면 그만이지만 시니어는 다릅니다. 각자의 자식들이 있고 그 자식들은 부모의 재산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실제로 제 친구 어머니께서 70대에 재혼하셨을 때 친구는 정말 고민이 많았습니다. 어머니의 행복을 바라면서도 한편으로는 돌아가신 아버지가 평생 모은 재산이 낯선 사람에게 넘어갈까봐 걱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자식들의 시선을 의식하면 시니어들은 자연스럽게 자기 재산을 지키려는 방어적 태도를 갖게 됩니다. 또 다른 이유는 경제적 독립에 대한 욕구입니다. 특히 여성 시니어들의 경우 젊은 시절 내내 경제권을 남편에게 의존했던 분들이 많습니다. 남편이 돈을 벌어오면 그것으로 살림을 꾸렸고 자기 명의의 재산이 거의 없었던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살다가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나니 비로소 자기 명의로 된 재산이 생긴 것입니다. 유산을 받거나 집을 상속받거나 혹은 연금을 받게 되면서 생애 처음으로 경제적 주체가 된 것이죠. 이런 분들에게 다시 누군가와 경제권을 공유한다는 것은 큰 부담입니다. 이제야 얻은 자유를 다시 내려놓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실제로 60대 후반의 한 여성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생 남편 눈치 보며 돈 한 푼 맘대로 못 썼는데 이제 와서 또 다른 남자한테 돈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게 숨이 막힌다고요. 남성들도 비슷한 고민이 있습니다. 평생 가장으로 살면서 가족을 책임졌던 분들은 경제권을 쥐고 있어야 자기 존재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을 관리하고 지출을 결정하는 것이 자신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새로운 관계에서 상대방도 똑같이 자기 돈은 자기가 관리하겠다고 하면 자존심이 상하고 무시당하는 기분이 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처음부터 솔직하게 대화하는 것입니다. 관계가 깊어지기 전에, 그러니까 사랑의 눈이 멀기 전에 현실적인 이야기를 나눠야 합니다. 각자 어느 정도의 재산이 있는지, 수입은 얼마나 되는지, 지출은 어떤 식으로 하는지 등을 허심탄회하게 털어놓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것을 부담스러워합니다. 돈 이야기를 먼저 꺼내면 상대방이 자기를 돈을 밝히는 사람으로 볼까봐 걱정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오히려 돈 이야기를 회피하는 것이 나중에 더 큰 문제를 만듭니다. 사랑만으로는 밥을 먹을 수 없습니다. 특히 나이 들어서는 건강 문제로 인한 의료비, 생활비, 여가비용 등 현실적인 지출이 매우 중요합니다. 대화를 시작할 때는 상대방을 의심하는 투가 아니라 함께 계획을 세우는 태도로 접근해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잘 살려면 이런 부분들을 미리 정해두는 게 좋겠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입장만 고집하지 말고 상대방의 이야기도 충분히 들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 어떤 경험이 있었는지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명확한 약속을 문서로 남기는 것입니다. 구두로만 약속하면 나중에 서로 기억이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기억력도 떨어지고 건강 문제로 판단력이 흐려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경제적 약속은 반드시 글로 써서 남겨두어야 합니다. 공증을 받을 필요까지는 없더라도 최소한 두 사람이 함께 앉아서 종이에 적고 서로 서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생활비는 누가 얼마씩 부담할 것인지, 각자의 재산은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병원비나 요양비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만약 한 사람이 먼저 세상을 떠나면 재산은 어떻게 될 것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서로를 의심하지 않아도 됩니다. 약속이 명확하니까 오해가 생길 여지가 없는 것이죠. 또한 자식들에게도 이 문서를 보여주면 부모의 결정을 존중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식들의 반대로 관계가 깨지는 경우가 많은데 명확한 약속이 있으면 자식들도 안심하고 부모의 선택을 지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완전한 경제 통합보다는 부분적 공유를 고려하는 것입니다. 젊은 부부처럼 모든 것을 하나로 합칠 필요는 없습니다. 각자의 재산은 각자가 관리하되 공동생활비 계좌를 따로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매달 일정 금액씩 이 계좌에 넣고 식비, 공과금, 여가비 등 함께 쓰는 돈은 여기서 쓰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각자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도 함께 사는 느낌을 살릴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얼마나 쓰는지 일일이 간섭할 필요도 없고 자기 돈으로 자식 용돈을 주거나 친구들과 여행을 가는 것도 자유롭습니다. 동시에 공동생활비는 투명하게 관리되니까 서로 믿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한 부부는 이 방법을 써서 10년째 잘 살고 계십니다. 두 분 다 재혼이시고 각자 성인 자녀가 있습니다. 매달 각자 50만 원씩 공동 계좌에 넣고 나머지는 각자 관리합니다. 공동 계좌로는 집 관리비, 식비, 외식비, 여행 경비를 씁니다. 명절에 자식들 용돈은 각자 자기 돈으로 주고 손주들 선물도 각자 준비합니다. 처음에는 써먹겠지만 지금은 이 방식이 가장 편하다고 하십니다. 네 번째는 지출 패턴을 서로 이해하려는 노력입니다. 사람마다 돈 쓰는 습관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아껴서 모으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지금 즐기며 사는 것을 우선시합니다. 어떤 사람은 음식에 돈을 많이 쓰고 어떤 사람은 옷이나 취미생활에 투자합니다. 이런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 기준으로만 판단하면 갈등이 생깁니다. 60대 후반의 한 남성분은 상대 여성이 백화점에서 옷을 자주 산다고 불평했습니다. 그분은 평생 검소하게 살아왔고 옷은 몇 벌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성분은 옷 입는 것을 좋아하고 깔끔하게 차려입는 것에서 기쁨을 느꼈습니다. 자기 돈으로 사는데도 남성분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그분께 물었습니다. 그분은 골프를 매주 치러 다니지 않느냐고요. 골프 한 번 치면 10만 원은 쓰는데 한 달이면 40만 원이 넘습니다. 여성분이 옷 사는데 쓰는 돈과 비슷한 금액입니다. 그런데 자기 골프는 당연하고 상대방 옷은 낭비라고 생각하는 것이 공평한가요? 이 말을 듣고 그분은 깨달았습니다. 자기도 좋아하는 것에 돈을 쓰면서 상대방만 통제하려 했다는 것을요. 그 후로는 서로의 취미와 소비를 존중하기로 했고 관계가 훨씬 좋아졌습니다. 중요한 것은 금액의 크기가 아니라 서로의 가치관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큰돈 지출은 반드시 상의하는 규칙을 정하는 것입니다. 일상적인 소비는 각자 자유롭게 하되 일정 금액 이상의 큰 돈은 함께 의논해서 쓰기로 약속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00만 원 이상 쓸 일이 생기면 반드시 상대방에게 말하고 동의를 구하는 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갑작스러운 큰 지출로 인한 충격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한 분이 자식 사업 자금을 대준다거나 친구 보증을 선다거나 투자를 한다거나 하는 일들은 두 사람의 노후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런 결정을 혼자 내리면 나중에 엄청난 갈등이 생깁니다. 70대 초반의 한 여성분은 딸이 가게를 차린다고 해서 2천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함께 사는 남자친구한테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돈인데 왜 말을 하냐는 생각이었죠. 그런데 몇 달 후 딸의 가게가 안 되어서 문을 닫았고 돈은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남자친구가 우연히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큰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그분이 화가 난 이유는 돈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큰 결정을 혼자 했다는 것, 자기를 믿지 않는다는 것이 상처였습니다. 결국 두 분은 헤어졌습니다. 만약 미리 상의했다면 남자친구가 반대했을 수도 있지만 최소한 함께 고민하고 결정했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결과가 나빠도 함께 감당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6번째는 자식 문제와 경제 문제를 분리하는 지혜입니다. 많은 시니어 커플이 싸우는 이유 중 하나가 자식들 때문입니다. 자기 자식한테는 후하면서 상대방 자식한테는 인색하거나 혹은 상대방이 자기 자식한테 돈을 주는 것을 못마땅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처음부터 명확한 선을 그어야 합니다. 자식들에게 주는 돈은 각자의 몫에서 처리하고 상대방 자식 일에는 간섭하지 않기로 약속하는 것입니다. 내 자식 결혼 축의금은 내가 내고 상대방 자식 명절 용돈은 상대방이 내는 식입니다. 60대 중반의 한 커플은 더 나아가서 아예 자식들과 재산 이야기를 투명하게 했습니다. 두 분이 함께 살지만 재산은 섞지 않고 각자 자기 자식에게 상속할 것이며 생활비만 공동으로 쓴다고 양쪽 자식들에게 분명히 말했습니다. 자식들도 안심하고 부모의 관계를 응원하게 되었습니다. 7번째는 정기적인 경제회의를 갖는 것입니다. 한 달에 한 번이나 분기에 한 번씩 앉아서 돈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정해놓는 것입니다. 이번 달에 얼마를 썼는지, 앞으로 큰 지출 계획이 있는지, 저축은 잘 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합니다. 이렇게 하면 돈 이야기가 일상화됩니다. 평소에는 돈 이야기를 안 하다가 갑자기 문제가 터지면 감정이 격해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정기적으로 대화하면 작은 문제들을 미리 발견하고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함께 재정을 관리한다는 동반자 의식도 생깁니다. 한 커플은 매달 첫째 주 일요일 아침을 경제회의 시간으로 정했습니다. 커피를 마시면서 편안하게 지난달 지출을 확인하고 이번 달 계획을 세웁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1년쯤 지나니 자연스러워졌고 이제는 이 시간이 서로를 더 잘 이해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고 합니다. 8번째는 비상금을 각자 준비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관계라도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갑자기 태도가 바뀔 수도 있고 건강 문제로 많은 돈이 필요할 수도 있고 예상치 못한 이유로 헤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를 대비해서 각자 어느 정도의 독립적인 자금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상대방을 의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를 지키는 것입니다. 특히 여성 시니어의 경우 경제적으로 의존하게 되면 관계에서 힘의 균형이 무너집니다. 자기 돈이 있어야 당당할 수 있고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떠날 수 있습니다. 70대 초반의 한 여성분은 남자친구와 동거하면서 자기 예금을 모두 공동 명의로 바꿨습니다. 남자친구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년 후 남자가 갑자기 태도가 변했고 돈을 마음대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여성분이 항의하자 남자는 나가라고 했습니다. 그분은 자기 돈을 찾을 수도 없었고 갈 곳도 없었습니다. 다행히 자식들이 도와줘서 법적 절차를 밟아 돈을 일부 돌려받았지만 정신적 충격이 컸습니다. 만약 비상금을 따로 가지고 있었다면 그렇게까지 무기력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과 신뢰는 중요하지만 자기 보호도 필요합니다. 9번째는 연금과 재산을 구분해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많은 시니어들이 매달 받는 연금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종류는 다양합니다. 이 연금은 생활비로 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반면 집이나 예금 같은 재산은 노후 대비 자금이거나 자식들에게 물려줄 유산입니다. 이 둘을 섞어서 생각하면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현명한 방법은 연금으로 생활하고 재산은 각자 보유하는 것입니다. 두 사람의 연금을 합쳐서 생활비로 쓰고 부족하면 각자 조금씩 보태는 방식입니다. 재산은 건드리지 않고 그대로 두면 자식들도 안심하고 서로도 부담이 없습니다. 60대 후반의 한 커플은 이렇게 합니다. 남성분은 국민연금으로 100만 원을 받고 여성분은 유족연금으로 60만 원을 받습니다. 이 160만 원으로 생활하고 특별한 지출이 있을 때만 각자 통장에서 꺼냅니다. 각자의 집과 예금은 그대로 두고 나중에 자식들에게 물려줄 계획입니다. 10번째는 상속과 유언장을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갑자기 한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재산 문제로 남은 사람과 자식들 사이에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려면 유언장을 미리 작성해 두어야 합니다. 유언장에는 자기 재산을 누구에게 얼마씩 줄 것인지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법적 효력을 위해서는 공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파트너에게도 유언장 내용을 알려주고 자식들에게도 미리 말해두면 나중에 오해가 없습니다. 70대 중반의 한 남성분은 자기가 먼저 세상을 떠나면 집은 자식들에게 주되 함께 살던 여자친구가 3년간 그 집에서 살 수 있도록 유언장에 적었습니다. 여자친구도 비슷한 내용으로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서로의 유언장을 확인했고 각자의 자식들에게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모두가 안심하고 지금을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11번째는 보험과 의료비 대비입니다. 나이가 들면 병원 갈 일이 많아집니다. 검사도 자주 받아야 하고 약도 먹어야 하고 때로는 수술이나 입원도 필요합니다. 이런 의료비가 생각보다 큽니다. 건강보험으로 커버되지 않는 부분도 많고 간병비나 요양비는 더욱 부담됩니다. 이 문제를 미리 의논해야 합니다. 각자의 의료비는 각자 부담할 것인지 아니면 함께 부담할 것인지 정해야 합니다. 실손보험이나 암보험 같은 것을 각자 가지고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큰 병에 걸려서 요양병원에 가야 한다면 비용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도 미리 생각해둬야 합니다. 60대 중반의 한 여성분은 당뇨와 고혈압이 있어서 약값이 매달 10만 원 정도 나갑니다. 남자친구는 건강해서 병원비가 거의 없습니다. 처음에는 여성분이 자기 약값을 혼자 내는 게 미안했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가 말했습니다. 지금은 내가 건강하지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서로 아플 때 돌봐주는 게 함께 사는 이유라고요. 그래서 의료비는 공동으로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70대 초반의 한 남성분은 파킨슨병 초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괜찮지만 앞으로 병이 진행되면 간병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여자친구에게 이 사실을 말하고 자기 병 때문에 여자친구에게 피해를 주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의료비와 간병비는 자기 재산으로 처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여자친구는 그 결정을 존중했습니다. 어느 쪽이든 중요한 것은 솔직하게 대화하고 합의하는 것입니다. 건강 문제를 숨기거나 의료비 부담을 떠넘기려 하면 관계가 깨집니다. 12번째는 생활 수준을 맞추는 노력입니다. 한 사람은 여유가 있고 한 사람은 빠듯하면 같이 살기 어렵습니다. 고급 식당에 자주 가자는데 한 사람은 부담스럽다면 갈등이 생깁니다. 해외여행을 가자는데 한 사람은 돈이 없다면 서운함이 쌓입니다. 이럴 때는 여유 있는 쪽이 배려해야 합니다. 상대방 수준에 맞춰서 생활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더 내겠다고 제안하는 것입니다. 물론 계속 한쪽이 부담하면 그것도 문제가 됩니다. 받는 쪽은 미안하고 주는 쪽은 나중에 억울할 수 있습니다. 60대 후반의 한 커플은 이렇게 해결했습니다. 남성분이 연금이 더 많아서 외식이나 여행 같은 특별한 지출은 자기가 더 많이 부담합니다. 대신 여성분은 집안일을 더 많이 합니다. 요리도 하고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합니다. 서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으로 기여하는 것입니다. 돈으로만 계산하지 않고 전체적인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합니다. 13번째는 사치와 검소의 균형입니다. 평생 아껴서 모은 돈을 노년에는 좀 쓰면서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무턱대고 쓰다가 나중에 돈이 떨어지면 큰일입니다. 이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가지 방법은 예산을 정하는 것입니다. 한 달에 여가비로 얼마, 외식비로 얼마 이렇게 정해놓고 그 범위 안에서 즐기는 것입니다. 예산을 다 썼으면 그 달은 참고 다음 달을 기다립니다. 이렇게 하면 즐기면서도 재정 파탄을 막을 수 있습니다. 70대 초반의 한 커플은 매달 50만 원을 즐김 예산으로 정했습니다. 이 돈으로 영화도 보고 맛집도 가고 가끔 근교 여행도 갑니다. 50만 원이 다 떨어지면 그 달은 집에서 조용히 보냅니다. 1년에 한 번은 특별 예산을 따로 세워서 해외여행이나 큰 여행을 갑니다. 이렇게 계획적으로 쓰니까 죄책감 없이 즐길 수 있고 재산도 지킬 수 있습니다. 14번째는 금융 사기를 함께 조심하는 것입니다. 시니어를 노리는 사기가 정말 많습니다.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투자,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전화, 자식이 사고 났다는 보이스피싱 등등 수법도 다양합니다. 혼자 있으면 당하기 쉽지만 둘이 있으면 서로 확인하고 막을 수 있습니다. 규칙을 하나 정하면 좋습니다. 누가 돈 이야기를 하면 반드시 상대방과 상의한다는 것입니다. 전화로 투자 권유를 받았다면 바로 결정하지 말고 파트너에게 말합니다. 누가 찾아와서 보험을 들라고 하면 혼자 판단하지 말고 함께 알아봅니다. 이렇게 하면 사기를 당할 확률이 크게 줄어듭니다. 실제로 60대 후반의 한 남성분은 지인이라는 사람에게 투자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원금 보장의 월 이자 3%라는 달콤한 제안이었습니다. 혼자였다면 넘어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자친구에게 이야기했고 여자친구가 이상하다고 말렸습니다. 함께 알아보니 전형적인 다단계 사기였습니다. 파트너가 있어서 피해를 막은 것입니다. 15번째는 자존심을 버리는 용기입니다. 돈 문제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 자존심입니다.
특히 남성 시니어들은 자기가 경제적으로 우위에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상대방이 돈이 더 많거나 수입이 더 많으면 자존심이 상합니다. 여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한테 돈을 의지하는 것 같아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노년의 관계에서는 이런 자존심이 독이 됩니다. 돈이 많고 적음으로 서열이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각자 다른 배경에서 살아왔고 다른 상황에 있을 뿐입니다. 어떤 사람은 연금이 많고 어떤 사람은 적습니다. 어떤 사람은 재산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이 그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70대 초반의 한 남성분은 평생 성실하게 일했지만 연금이 적었습니다. 여자친구는 남편이 공무원이어서 유족 연금이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자존심이 상해서 데이트할 때마다 무리해서 자기가 계산했습니다. 빚까지 지면서 체면을 지키려 했습니다. 결국 여자친구가 알게 되었고 함께 앉아서 이야기했습니다. 여자친구가 말했습니다. 돈이 많다고 더 나은 사람이 아니라고, 자기는 그분의 성실함과 따뜻함이 좋아서 만나는 것이라고요. 차라리 솔직하게 자기 형편을 말하고 함께 해결책을 찾자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남성분은 울었습니다. 평생 짊어진 가장의 무게를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후로 두 분은 지출을 각자 능력에 맞게 나눴습니다. 여성분이 조금 더 내지만 남성분도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기여합니다. 돈으로 안 되는 것은 다른 방식으로 보답합니다. 집수리도 하고 차 관리도 하고 무거운 짐도 들어줍니다.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는 것이 중요하지 누가 더 많이 내느냐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16번째는 감사의 표현입니다. 상대방이 돈을 내든 시간을 내든 무엇을 해주든 감사하다고 말해야 합니다. 당연하게 여기면 관계가 식습니다. 특히 돈 문제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한쪽이 계속 부담하는데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으면 나중에는 억울해집니다. 60대 후반의 한 여성분은 남자친구가 외식할 때마다 계산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남자가 내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고맙다는 말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남자친구가 점점 만나기를 꺼렸습니다. 나중에 솔직하게 이야기를 나눴는데 남자친구는 자기가 돈 내는 기계 같다고 느꼈다고 합니다. 여성분은 깨달았습니다. 자기가 너무 당연하게 받기만 했다는 것을요. 그 후로는 고맙다는 말을 꼭 하고 때로는 자기가 먼저 계산하기도 하고 작은 선물도 준비합니다. 관계가 다시 좋아졌습니다. 감사는 공짜입니다. 말 한마디면 되는데 그 효과는 큽니다. 17번째는 비교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커플과 비교하면 불만이 생깁니다. 옆집 할아버지는 할머니한테 매달 용돈을 100만 원씩 준다던데 왜 당신은 안 주느냐. 친구 남편은 명품 가방을 사줬다던데 왜 당신은 안 사주느냐. 이런 비교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각 커플마다 형편이 다르고 사정이 다릅니다. 누구는 돈이 많고 누구는 적습니다. 누구는 자식이 잘 살고 누구는 그렇지 않습니다. 남의 것을 보고 부러워하면 내 것이 초라해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남들도 각자의 고민이 있습니다. 70대 초반의 한 여성분은 친구가 남자친구한테 비싼 시계를 선물 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부러웠습니다. 자기 남자친구는 그런 선물을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남자친구한테 불평을 했습니다. 남자친구는 상처를 받았습니다. 자기는 매일 아침 그분을 위해 아침을 차려주고 병원에 갈 때마다 동행하고 아플 때 밤새 간호하는데 그런 것은 다 무시하고 시계 하나에 목매느냐고 했습니다. 여성분은 반성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비싼 선물이 아니라 매일의 돌봄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후로는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지금 있는 것에 감사하려고 노력합니다. 18번째는 미래 계획을 함께 세우는 것입니다. 앞으로 5년, 10년을 어떻게 살 것인지 같이 그려봐야 합니다. 어디서 살 것인지, 건강이 나빠지면 어떻게 할 것인지, 요양원에 갈 것인지, 제가 요양을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미리 의논해야 합니다. 이런 계획에는 돈 이야기가 필수입니다. 요양원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제가 요양 서비스는 얼마인지,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알아봐야 합니다. 막연하게 나중 일은 나중에 생각하자고 하면 실제로 그 상황이 왔을 때 당황하게 됩니다. 60대 후반의 한 커플은 함께 노인복지관에서 하는 강좌를 들었습니다. 노후 준비에 대한 강의였는데 강사가 구체적인 비용을 제시했습니다. 요양병원 한 달 비용이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요양원은 등급에 따라 다르지만
역시 100만 원 이상. 제가 요양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두 분은 깜짝 놀랐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진지하게 계산해 봤습니다. 각자의 연금과 재산으로 과연 감당할 수 있을지, 부족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 의논했습니다. 그리고 장기 요양보험을 알아보고 저축도 조금씩 늘리기로 했습니다. 미리 준비하니까 불안이 줄어들었습니다. 19번째는 유연성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잘 계획을 세워도 예상치 못한 일이 생깁니다. 갑자기 큰 병에 걸릴 수도 있고 자식이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고 경제 상황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처음 약속만 고집하면 관계가 깨집니다. 상황이 바뀌면 다시 앉아서 이야기해야 합니다. 원래 계획을 수정하고 새로운 합의를 만들어야 합니다. 고집을 부리거나 원칙만 내세우면 해결책을 찾을 수 없습니다. 서로의 처지를 이해하고 양보할 줄 알아야 합니다. 70대 초반의 한 남성분은 여자친구와 생활비를 반반씩 부담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1년 후 여자친구가 자궁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수술하고 항암 치료를 받느라 돈이 많이 들었고 생활비를 낼 여력이 없어졌습니다. 남성분은 원칙대로라면 여자친구가 자기 몫을 내야 한다고 주장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당분간 자기가 생활비를 다 부담하겠다고 했습니다. 여자친구가 치료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다행히 치료가 잘 되어서 여자친구는 회복했고 지금은 다시 건강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여자친구는 그때의 은혜를 평생 잊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 일로 두 사람의 신뢰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20번째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재정 문제가 복잡하거나 갈등이 심하면 혼자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이럴 때는 재무상담사나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객관적인 시각에서 조언을 해주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줍니다. 특히 재산이 많거나 자식들과의 갈등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혼인신고를 할 것인지, 사실혼으로 지낼 것인지, 재산 분할은 어떻게 할 것인지, 상속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등을 법률적으로 정리해두면 나중에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60대 후반의 한 커플은 함께 법률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각자 재산이 꽤 있었고 양쪽 모두 자녀가 있어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실혼으로 지내기로 했습니다. 변호사는 두 사람이 함께 작성할 동거 계약서를 만들어줬습니다. 생활비 분담, 재산관리, 상속 등의 내용이 법률적으로 명확하게 정리되었습니다. 이 계약서는 법적 구속력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두 사람이 같은 내용을 공유한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기억이 달라지거나 해석이 달라질 여지가 없습니다. 자식들에게도 이 계약서를 보여줬더니 모두 이해하고 받아들였습니다. 돈을 들여서 전문가에게 상담받은 것이 최고의 투자였다고 두 분은 말합니다. 21번째는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나면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너무 많은 것을 한꺼번에 하려고 하면 부담스럽고 실천하기 어렵습니다. 중요한 것은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먼저 한 달 생활비가 얼마나 드는지 함께 계산해 보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각자 부담할 금액을 정해봅니다. 그렇게 한두 달 해보고 문제가 없으면 계속 이어갑니다. 문제가 생기면 다시 조정합니다. 이렇게 조금씩 맞춰가는 것입니다. 70대 초반의 한 여성분은 남자친구와 경제 문제로 자주 다퉜습니다. 복지관 상담사가 조언했습니다. 큰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려 하지 말고 이번 달 식비부터 어떻게 할지 정해보라고요. 두 분은 이번 달 식비를 각자 10만 원씩 내기로 했습니다. 영수증을 모아서 확인하고 남으면 다음 달로 이월했습니다. 이렇게 석 달을 하니까 서로 신뢰가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는 공과금도 함께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1년쯤 지나자 이제는 자연스럽게 경제 문제를 함께 의논하게 되었습니다. 작은 성공 경험이 쌓이면서 큰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자신감이 생긴 것입니다. 22번째는 사랑이 기반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경제 문제를 잘 정리해도 사랑이 없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계약서를 쓰고 원칙을 정하는 것은 관계를 지키기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서로를 아끼는 마음입니다. 경제권 싸움이 격해질 때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생각해봐야 합니다. 내가 왜 이 사람과 함께하기로 했는가? 돈 때문인가 아니면 이 사람이 좋아서인가? 돈 때문이라면 그 관계는 이미 끝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좋아서 함께 있으면 행복해서라면 돈 문제는 풀어갈 수 있습니다. 60대 후반의 한 남성분은 여자친구와 돈 문제로 크게 다툰 적이 있습니다.
서로 소리를 지르고 화를 냈습니다. 그날 밤 혼자 있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정말로 원하는 게 뭔가? 돈을 지키는 것인가 아니면 이 사람과 함께하는 것인가? 다음날 여자친구를 찾아가서 사과했습니다. 자기가 돈에 집착한 것 같다고 정말 중요한 것은 함께 있는 시간이라고 말했습니다. 여자친구도 울면서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두 분은 그날 이후 돈 이야기를 할 때마다 먼저 서로에게 고맙다고 말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행복하다고 돈보다 당신이 소중하다고 먼저 확인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시니어 시기의 관계는 젊은 시절과 다릅니다. 이미 각자의 인생이 있고 자식들이 있고 쌓아온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특히 돈 문제는 가장 현실적이고 예민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더욱 솔직하고 투명해야 합니다. 젊을 때는 사랑만으로 버틸 수 있었지만 이제는 현명함이 필요합니다. 감정과 이성의 균형, 독립과 공유의 조화, 자기 보호와 상대 배려의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경제권 문제를 잘 해결한 커플들의 공통점은 소통입니다. 끊임없이 대화하고 확인하고 조정합니다. 한번 정한 것을 고집하지 않고 상황에 맞게 바꿉니다. 상대방을 의심하지 않지만 자기 자신도 지킵니다. 사랑하지만 현실을 직시합니다. 나이 들어 만난 인연은 선물입니다. 외로움을 덜어주고 기쁨을 나누고 힘든 시간을 함께 견뎌줄 사람이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이 소중한 관계를 돈 문제로 망치지 마십시오. 조금 양보하고 조금 배려하고 조금 현명하게 처신하면 충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남은 인생을 사랑하는 사람과 편안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돈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함께 웃을 수 있는 사람이 옆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관계를 지키는 데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노후 되십시오.